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팽팽하고 서늘했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북악산의 짙푸른 능선이 보였지만 그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다. 대통령 강태준. 그는 얼음 요새라는 별명에 걸맞게 미동도 없는 자세로 타원형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북측의 잠수함 동향이 평소보다 30% 증가했습니다. 단순 훈련으로 보기엔 안보 수석이 굳은 표정으로 보고를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운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지만 태준의 귀에는 그저 무의미한 소음처럼 흩어졌다. 그의 시선은 보고서의 날카로운 활자가 아닌 그 너머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태준은 38배 나이로 헌정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 명문가의 자제도 혁혁한 공을 세운 군인 출신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비상한 두뇌와 강철 같은 의지로 전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혼란에 빠진 나라를 떠맡았다. 그리고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경제 제재안은 어떻습니까?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갈랐다. 감정이라곤 한치도 실리지 않은 완벽하게 조율된 목소리였다. 미국 측과의 공조는 물론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대응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 비서관, 외교부 장관에게 즉시 연결하십시오.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으며 반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참모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대통령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영하의 온도였다. 회의가 파국으로 치닫던 전임자의 시대와는 달랐다. 태준의 통치하에 국정은 안정되었으나 그 안정은 살얼음판 위에서 유지되는 위태로운 균형이었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자신을 이 자리로 밀어올린 여당의 원로들조차도 그의 유일한 신뢰 대상은 자신의 판단력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집무실의 태준은 홀로 남았다. 거대한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결제, 서류가 그가 짊어진 무게를 대변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지며 통창으로 다가갔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졌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1년 전 빗속에서 발견된 전임 대통령의 차량이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단순 추락사.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고전적이고 잔인한 방식이었음을. 그리고 그 배후에 지금은 자신의 내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인물이 연루되어 있음을. 바로 국무총리 김진태였다. 겉으로는 온화한 학자풍의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속에는 권력을 향한 맹렬한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 태준은 그 뱀의 혀를 경계하며 아슬아슬한 공생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금의 자신은 그들을 모두 찍어 누를 힘이 부족했다. 그는 때를 기다려야 했다. 같은 시각 청와대의 삼엄한 경비와 높은 담장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서촌의 한적한 골목, 낡았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작은 꽃집, 소민의 뜰락에서는 다른 종류의 삶이 숨쉬고 있었다. 가게의 주인, 한소민은 마지막 남은 장미 다발을 다듬으며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24. 부모님이 남기신 이 작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대학도 중퇴하고 낮에는 꽃을 팔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이른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순수했다. 아이고, 소민 아가씨, 아직도 안 갔어? 이웃 떡집 할머니가 마감 준비를 하며 소리쳤다.
소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이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요. 오늘 떡 맛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늦은 저녁 골목길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편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게 월세는 다음 주까지였고 오늘 판 꽃은 고작 세 다발이 전부였다. 대형 프랜차이즈 꽃집들이 들어서면서 그녀의 작은 가게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곧 들이닥칠 사채업자들의 험악한 얼굴이 떠올랐지만 소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녀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기로 했다. 내일은 더 많은 손님이 올 것이다. 그녀는 갓 피어난 프리지아 한 송이를 집어들어 자신의 머리에 꽂았다. 노란 꽃잎이 그녀의 검은 머리칼과 어우러져 작은 요정처럼 보였다. 괜찮아, 한소민, 넌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소민은 가게 문을 닫고 낡은 자전거에 올랐다. 그녀가 향한 곳은 꽃집이 아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였다. 그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페달을 밟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두 개의 세계. 한쪽은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채 얼음장 같은 고독 속에서 거대한 음모와 맞서야 하는 대통령의 집무실이었다. 다른 한쪽은 비록 가난하고 위태롭지만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과 이웃의 따뜻한 정을 아는 소녀의 작은 꽃집이었다. 강태주는 집무실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해 뇌가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에게 휴식이란 사치였다. 그는 언제나 다음 수를 생각해야 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배신에 대비해야 했다. 그의 심장은 수년 전부터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파일을 요청했다. 전임 대통령 사망 사건 재조사 보고서.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 거대한 권력의 성 안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진실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한편 편의점에 도착한 소미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밝게 인사했다. 사장님, 저 왔어요. 그녀의 미소는 24시간 켜져 있는 형광등보다 더 밝았다. 그녀는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정리하고 취객의 넋두리를 들어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행복은 막 들어온 신선한 삼각김밥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내일 아침 이 삼각김밥이 누군가의 든든한 한 끼가 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뿌듯했다. 그녀는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의미를 찾는 법을 알고 있었다. 청와대의 대통령은 거대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했었고 골목길의 소녀는 자신이 가진 작은 빛으로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 전혀 다른 궤도를 돌고 있는 두 사람. 아직은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지만 운명의 실타래는 이미 그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거침없이 감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태주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증거 불충분. 공식적인 결론은 언제나 그랬다. 하지만 그는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읽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수사관은 일주일 뒤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태주는 인터폰을 눌렀다. 경호처장, 지금 즉시 내 집무실로.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소미는 새벽녘 교대 시간이 다 되어서야 잠시 의자에 기댔다. 유리창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루 중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었다. 세상이 깨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 오늘도 힘내자. 그녀는 두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아직 아무도 녹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얼음을 녹일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태주는 홀로 동이 트는 것을 맞이했다.
그의 어깨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이 고독한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대통령이 된 이유였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여명이 비쳤지만 그 빛은 그의 심장까지 닿지 못했다. 새벽 4시 청와대 집무실의 형광등은 여전히 꺼질 줄 몰랐다. 밤샘 회의는 관련 부처 장관들의 초췌한 얼굴과 함께 겨우 끝이 났다. 강태준은 굳은 목으로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아주 희미하게 물러가고 있었지만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인공의 빛으로 번쩍였다. 그의 피로는 육체적인 것을 넘어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다. 대통령님, 관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지친 기색이 역력한 경호처장이 물었다. 태주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관저로 돌아가도 잠들 수 없으리란 것을 알았다. 그의 머릿속은 김진태 국무총리가 방금 회의에서 던진 교묘한 한마디에 사로잡혀 있었다. 경제팀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현안에 대한 조언이었지만 태주는 그 이면에 숨겨진 칼날을 보았다. 그것은 전임 대통령이 추진했던 특정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수작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김진태의 비자금 창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의 중심이었다. 아니, 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차를 대기시켜 치내를 좀 돌아봐야겠다. 경호처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각하, 예정에 없는 동선은 비공식 순찰이다. 조용히. 태준의 목소리는 더 이상의 이 일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이 답답한 청와대의 공기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야 했다.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청와대 정문을 빠져나왔다. 뒤따르는 경호 차량 2대. 태준은 평소의 출퇴근 경로가 아닌 구시가지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차는 인적이 드문 새벽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태준은 텅 빈 거리, 셔터가 내려진 상점들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이 도시의 수천만 시민들, 그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잊은 지 오래였다. 차가 서촌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세워 덤나고 명령했다. 경호처장이 긴장하며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태주는 말없이 차창 밖 한 지점을 가리켰다. 경호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작은 꽃집 앞이었다. 소민의 뜨락이라는 낡은 간판이 새벽 공기 속에 희미했다. 그리고 그 가게 앞에 험악한 인상의 산에 3명이 한 소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소녀는 낡은 자전거를 붙잡고 서 있었는데 동이 트기 전 꽃시장에 다녀온 듯 자전거 뒤에는 싱싱한 꽃들이 가득했다. 오늘까지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이자까지 해서 1,000만 원 당장 내놔. 덩치 큰 사내가 소녀를 밀치며 위협했다. 소녀는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한소민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전거 뒤의 꽃들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시끄럽고 이 가게라도 팔아치워야지. 당장 들어가서 차 앞 딱지 붙여. 사내들이 가게 문을 부술듯이 달려들었다. 그 순간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가 그들의 뒤편에서 들려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강태준이었다. 그가 차에서 내린 것이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에워싸며 방어 태세를 갖췄다. 사내들은 갑작스러운 고급 세단과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남자의 압도적인 기운에 주춤했다. 그들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다. 태주는 소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흙먼지가 묻은 뺨,
겁에 질렸지만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지키려는 저항적인 눈빛,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빛깔의 꽃들. 무슨 일인지 설명해 태준이 소민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업무의 연장선처럼 들렸다. 소민은 어리둥절했다. 이른 새벽, 웬 검은 양복의 무리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마치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도 강렬한 인상의 남자. 이분들이 가게, 빛 때문에 그녀는 횡설수설했다. 사채업자 중 하나가 용기를 냈다. 당신 누군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이건 우리 장사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호처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경호처장의 눈빛만으로도 사내는 뒷걸음질 쳤다. 태주는 사내들을 무시하고 다시 소민을 바라보았다. 빚이 얼마지? 네, 빚이 얼마냐고 물었다. 그의 질문은 다그침에 가까웠다. 소민은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원금은 300인데 이자가 붙어서 1000만 원이래요.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경호처장을 바라보았다. 처리에 단 2마디였다. 경호처장은 즉시 수표책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소민이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아, 안 돼요.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모르는 분께 이런 신세를 질 수는. 그때였다. 소민을 밀치던 사내가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그 바람에 그녀가 안고 있던 꽃다발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연보라색 프리지아가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졌다. 소민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진 꽃들을 주워 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비 때문이 아니었다. 다치고 상처받은 꽃들 때문이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돈이 아닌 저 연약한 꽃들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소민은 엉망이 된 프리지아를 들어 올리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듯한 낯선 남자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웃었다. 그것은 감사의 미소도 구원을 바라는 미소도 아니었다. 괜찮아요. 그래도 이만큼은 살렸네요. 그녀는 눈물 자국이 얼룩진 얼굴로 자신이 지켜낸 꽃들을 보며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다.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피어난 이상할 정도로 순수하고 강인한 미소였다. 강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지난 수년간 수천 수만의 얼굴을 보았다. 아첨하는 얼굴, 두려워하는 얼굴, 무언가를 갈구하는 얼굴, 증오하는 얼굴. 하지만 이런 미소는 처음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순간에 피어나는 저 순수한 생명력. 그의 얼음장 같은 무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수년간 잊고 지냈던, 어쩌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감각에 사로잡혔다. 혼란스러웠다. 경호처장이 사채업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태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가시죠, 각하. 경호처장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그는 창밖으로 여전히 꽃을 다듬고 있는 소민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이미 사채업자들이나 낯선 이방인들은 잊은 듯 오직 자신의 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 그리고 저 빚, 내 개인 계좌로 조용히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며 태준이 지시했다. 예, 알겠습니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왜 사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다. 청와대로 돌아온 태준은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았다. 한소민, 24, 부모님은 3년 전 사고로 사망. 유산으로 남은 것은 저 작은 꽃집과 빚뿐. 대학을 중퇴하고 야간 아르바이트와 꽃집을 병행하며 빚을 갚고 있었다.
보고서는 건조했지만 태주는 그 행간에서 아침에 보았던 그 미소의 의미를 읽어냈다. 그때 안보수석이 긴급 보고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각하, 방금 전 김진태 총리가 전임 대통령 사고 당시 현장 감식반장을 베트남 대사관 무관으로 발령냈습니다. 대통령님의 제가 없이 총리 직권으로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김진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덮기 위해 마지막 남은 증인을 해외로 치워버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명백한 경고이자 도발이었다. 태주는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를 직감했다. 김진태의 야욕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다시 차가운 전장의 지도로 변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지도 한가운데에 아침에 보았던 연보라색 프리지아와 한 소녀의 눈물 어린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 미소는 이 거대하고 더러운 싸움 속에서 유일하게 순수하고 무해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날 새벽의 만남 이후 강태준의 일상은 이전의 냉기 속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그는 여전히 집무실을 지켰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했으며 김진태 국무총리와의 보이지 않는 수싸움을 계속했다. 하지만 단 하나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의 책상에는 매일 아침 서촌 지역 민정보고라는 이름의 얇은 보고서 한 부가 올라왔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소민의 뜨락은 정상 영업 중. 한소민 씨, 오전 6시 양재동 꽃시장 방문. 오후 8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출근. 특이사항 없음. 태주는 그 건조한 활자들을 읽으며 그날의 그 이상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것은 이 삭막한 정치판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그의 관심은 순수한 호기심도 개인적인 감정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것은 일종의 변수 관리에 가까웠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 보고서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경호처장만이 대통령의 이 낯선 변수 관리를 말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한소민의 삶은 그날의 소동 이후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사채업자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누가 자신을 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보이지 않는 행운에 감사하며 다시 열심히 꽃을 팔았다. 그녀의 작은 가게는 다시금 서촌 골목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 그 평온이 깨진 것은 일주일 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밤 소민은 여느 때처럼 가게 마감을 준비하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뒷골목으로 나갔다. 좁고 어두운 골목은 평소에도 으슥했지만 그날따라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골목 모퉁이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소민은 그저 발걸음을 멈췄을 뿐이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두 남자가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다. 한 남자는 낯이 익었다. 낮에 국무총리실 차량이라며 골목길 교통 통제를 지시하던 비서관이었다. 이걸로 확실한 겁니까? 태양그룹 쪽에서 더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비서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상대방 남자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며 대답했다. 총리님께 말씀 전해주시죠. 이걸로 깨끗합니다. 그 자원개발 것만 예정대로 밀어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원개발. 소민은 그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지금 이들이 불법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뿐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뒤로 물러서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발이 낡은 맥주병을 건드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다.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소민을 향했다. 누구야? 비서관이 소리쳤다. 소민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향해 뛰었다. 전연 잡아 남자의 고함 소리가 뒤따랐다. 다행히 가게는 불과 몇 미터 앞이었다. 소민은 미친 듯이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서 걸쇠를 걸었다. 쿵, 쿵. 밖에서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민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왜 쫓겨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멈췄다. 그들은 떠난 것 같았다. 하지만 소민은 그날 밤 뜬 눈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다. 특이사항 전일 23시경 대상자 한소민 신원불명의 남성 2명과 접촉 시도 후 도주. 현재 대상자는 신변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임. 보고는 거기까지였다. 태주는 경호처장을 호출했다. 어젯밤 일 상세히 보고해. 경호처장은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총리실 소속이 비서관과 태양그룹 로비스트로 추정되는 인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한소민 양이 우연히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김진태의 꼬리가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꼬리가 하필이면 그녀 한소민에게 밟힌 것이다. 이 비서관은 전임 대통령 사고 당시 김진태의 수행 비서였지.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그룹은 김 총리가 추진하려는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주관사입니다. 경호처장의 대답은 태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김진태가 자신의 비리를 덮고 새로운 검은 돈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소민은 그들의 가장 민감한 현장을 목격했다. 그들은 한소민을 어떻게 할 것 같나? 태준이 물었다. 아마도 처음에는 경고와 압박을 가할 겁니다. 평범한 시민이니 겁을 주면 물러설 거라 생각하겠죠.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겁을 먹으면 물러설 평범한 시민일까? 아니, 그녀는 꽃을 지키기 위해 사채업자 앞을 막아섰던 아이다. 경호 등급을 올려 24시간 밀착 감시해. 하지만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녀가 눈치채게 해서도 안 돼. 그녀는 아직 무대 위로 올라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태주는 복잡한 심경으로 명령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사적인 감정인가? 그 자신도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날 이후 소민의 일상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괴롭힘이었다. 누군가 밤새 가게 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험악한 욕설을 써놓고 갔다. 애써 가꿔놓은 가게 앞 화분들이 모두 부서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좁은 골목길에는 CCTV도 없어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저 아가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다시 쫓기는 건 아닌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졌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소민은 필사적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꽃을 심었지만 불안감은 밤마다 그녀를 덮쳤다. 태주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경호팀은 이미 페인트를 뿌린 자들의 신원을 확보했다. 총리실 비서관과 연결된 용역 깡패들이었다. 김진태가 소민에게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그들은 지금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을 건드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면 김진태는 꼬리를 자르고
숨어버릴 것이다. 더 큰 증거, 전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 그 소녀가 부서질 수도 있었다. 태주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그는 언제나 국가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것이 리더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신념에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 작은 꽃집의 주인, 그 이상한 미소를 가진 소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국민이었고, 동시에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파문을 일으킨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경호처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감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녀가 다시는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해 총리실 놈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경고와도 같았다. 알겠습니다. 각하. 그날 밤 소민의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낯선 사내들은 갑작스러운 가스 누출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둘러싸여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다음 날 그들의 용역 사무실은 불법 운영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진태의 하수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닫기도 전에 발이 묶여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진태는 아직 자신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꼬이고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태주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차가운 대통령의 마음을 녹인 그 소녀의 미소였다. 청와대 내각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주는 굳은 표정으로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국무총리 김진태가 온화한 그러나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안건은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이었다. 바로 태양그룹이 연관된 그 프로젝트였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진태가 부드러운 어조로 태준을 압박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여론과 야당, 심지어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포섭한 상태였다. 태준이 반대한다면 그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터였다. 태준은 김진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 온화한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야망이 보였다. 그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 자신마저 덫에 걸어 넣으려 하고 있었다. 태주는 이 프로젝트가 김진태의 거대한 비자금 창구이자 자신을 탄핵으로 몰고 갈 독이 든 사과임을 알았다. 그 과감한 결단이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경제 활성화가 특정 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안건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산자부 장관 관련 리스크 보고서 다시 올리세요.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끝났다. 김진태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빛났다. 태주는 그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자신은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국정 운영과 김진태의 음모라는 거대한 전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집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경호처장이 올린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한소민 특이사항 없음. 가게 주변 24시간 감시 중. 용역업체 동향 없음. 그의 개입 이후 소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태주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일 수 있음을 직감했다.
김진태가 한낱 꽃집 아가씨에게 2번이나 손을 댔다가 실패했다. 그가 과연 여기서 멈출까? 아니, 오히려 그는 의아해할 것이다. 왜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막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쩌면 그는 이미 소민을 대통령의 약점으로 판단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태주는 자신이 이 소녀에게 사적인 감정을 투영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확인해야 했다. 보고서 속 활자가 아닌 직접 만나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위험한 게임에 얼마나 깊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다. 비서실장. 태준이 인터폰을 눌렀다. 내일 일정, 오전에 1시간 비워. 그리고 청년 희망 창업 지원 관련 현장 방문 일정을 하나 잡아.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각하, 혹시 염두에 두신 곳이 서촌, 최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립 의지를 보인 소상공인으로 태준의 지시는 구체적이었다. 비서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수많은 후보지 중에 소민의 뜨락이 발탁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들은 대통령이 왜 하필 그 작은 꽃집을 선택했는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소민은 가게 문을 열고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밤의 악몽과 불안감은 아침 햇살과 함께 애써 밀어내려 노력하는 중이었다. 그때 골목 어귀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좁은 골목을 메웠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무슨 일이세요? 소민이 겁먹은 표정으로 묻자 비서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한소민 씨 되십니까? 잠시 후 대통령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청년 희망 창업 현장 격려차 방문입니다. 소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대통령, 왜 이곳에? 그녀는 며칠 전 뒷골목에서 마주쳤던 그 수상한 남자들과 그 이후에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혹시 그녀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잠시 후 강태준이 차에서 내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꽃 향기로 가득한 작은 공간과 냉철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의 모습은 극단적인 부조화를 이루었다. 태주는 수행원들에게 눈짓했다. 잠시 한소민 씨와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두 밖에서 기다리시죠. 비서관과 경호원들이 당황했지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조용히 물러났다. 가게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태주는 꽃들을 둘러보았다. 새벽에 그가 보았던 연보라색 프리지아도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가게를 혼자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감정했다. 공식적인 방문의 첫마디였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소민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애써 적셨다. 그녀는 이 남자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기시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힘들지 않습니까? 태준이 그녀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최근 좋지 않은 일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소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가게에 칠해졌던 페인트와 부서진 화분들. 어떻게 대통령은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봅니다.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날 밤 뒷골목에서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확인이었다. 소미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오기가 생겼다. 제가 무엇을 받든 그게 대통령님과 무슨 상관이죠? 태주는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잠시 놀랐다. 그는 겁에 질려 울먹이거나 혹은 무조건적인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부러지지는 않았다. 상관이 있습니다.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이 본 것이 이 나라의 거대한 암 덩어리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지금 국무총리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그녀가 목격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래였는지.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경고해야 했다. 한소민 씨,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일에 휘말렸습니다. 소민은 그제야 그날 새벽의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구해준 낯선 남자와 경호원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대통령. 그때 사채업자들, 내가 처리했습니다. 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 인정했다. 소민은 혼란스러웠다. 왜 대통령이 자신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꽃을 팔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때였다. 태주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과 함께 그날 새벽에 보았던 것과 같은 강인한 빛을 보았다. 그녀는 부서지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당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소미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차갑고 흔들림 없을 것 같던 남자의 눈. 하지만 그녀는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권력자의 냉철함이 아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사람의 고독과 피로를 보았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에 난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 대통령님도 힘드시군요.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다. 그 말에 강태준의 얼음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아무도, 심지어 자신을 보좌하는 참모들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말. 그 작은 꽃집 아가씨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본 것이다. 태주는 대답 대신 가게를 나섰다. 이 가게는 계속 지키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격려였고 동시에 그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한소미는 단순한 약점이나 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었고 그녀의 그 순수한 강인함은 어쩌면 이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지도 몰랐다. 그는 두 개의 전선, 아니, 이제 하나의 전선이 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국무총리 공관의 서재. 김진태는 불쾌한 표정으로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껐다. 대통령의 서촌 방문은 언론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포장되었지만 김진태가 보기엔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자신의 하수인들이 두 번이나 실패한 그 꽃집. 강태준이 그곳을 직접 방문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계집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일을 이렇게 그르쳐? 김진태가 이 비서관을 매섭게 쏘아붙였다. 이 비서관은 식은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총리님. 대통령 경호처가 움직일 줄은 단순한 민정보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그 아이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태준. 그 얼음장 같은 놈. 정치적 기반도 인간적인 유대도 없이 오직 실력과 논리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괴물. 그런 그가 일개 꽃집 아가씨에게 개인적인 경호를 붙였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었다. 약점이군. 김진태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태준에게도 약점이 있었어. 그는 전율했다. 강철 같은 갑옷의 틈이 보였다. 그 틈을 벌릴 수만 있다면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는 태양그룹 건으로 이미 코너에 몰리고 있었다. 태준이 계속해서 재검토를 명령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자신의 비자금 라인이 막힐 위기였다. 그 아이가 대통령에게 그날 밤 본 것을 말했다고 생각하나?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 비서관의 대답에 김진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랬다면 진작에 내 수족들을 쳤겠지. 강태준은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그는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다. 혹은 확신이 없는 게지. 김진태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겁을 주거나 압박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 소녀를 아예 손에 넣어야 했다. 이 비서, 이번엔 용역 깡패들 말고 전문가들을 써. 해외 자원 개발팀 소속으로 위장된 그 친구들. 조용히 흔적 없이 그 아이를 데려와. 예, 납치. 말씀이십니까? 만약 대통령 경호처와 부딪히기라도 하면 부딪혀야지. 그래야 강태준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나오는지 볼 수 있지 않겠나. 김진태는 잔인하게 웃었다. 그 아이를 죽이라는 게 아니야. 산채로 데려와. 강태준에게 아주 비싼 협상 카드가 될 테니. 실크 커튼 뒤에서 피가 좀 튀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닦아내면 그만이니까. 그날 밤 소민의 뜨락 주변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소민은 대통령의 방문 이후 오히려 더 큰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무언가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으려 했다. 셔터를 내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골목 양쪽에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가게 앞을 막아섰다. 소민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며칠 전에 깡패들과는 달랐다. 차에서 내린 검은 복장의 사내들은 군인처럼 일사불란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다. 한소민 씨, 잠시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소민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숨어 있던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상에게서 손떼, 대통령 경호처 소속 NSS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행인이나 가게 손님으로 위장한 채 24시간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순식간에 골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진태가 보낸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지만 그들 역시 고도로 훈련된 자들이었다. 팀장님, 대상 확보, 박요원이라 불린 남자가 소민을 감싸 안고 가게 안으로 밀어넣었다. 무조건 안에 숨어 있어요. 절대 나오지 마요. 쾅! 가게 문이 닫히고 밖에서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격렬한 격투음이 들려왔다. 소민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그림자들이 격렬하게 움직였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치명적인 전투였다. 김진태의 부하들은 소민을 납치하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NSS 요원들은 대통령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한 남자가 부서진 유리창을 뚫고 가게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NSS 요원이었다.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요? 소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요원은 고통을 참으며 무전기에 외쳤다. 코드 아이리스, 노출, 지원 요청, 지원 요청. 바로 그때 밖에서 모두 체포해 라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김진태의 부하들은 당황했다. 이것은 그들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NSS는 그들을 제압하는 동시에
경찰을 불렀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몇몇은 도주했지만 현장에서 붙잡힌 이들은 꼼짝없이 체포되었다. 같은 시각 청와대 지하 벙커 강태준은 북측의 미사일, 도발 관련 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합참의장의 보고가 이어지던 중 경호처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벙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회의 중인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기임을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경호처장은 태준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각하, 방금 서촌에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리스를 노린 총리실 소속 추정 세력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태준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그래서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를 아는 경호처장은 그 평온함이 폭풍전야임을 알았다. 대상은 안전합니다. 저희 요원들이 격퇴하고 현장에서 일부를 체포했습니다. 다만 박 요원이 대상자를 보호하다가 자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쾅 태준이 쥐고 있던 결제용 펜이 그의 악력에 부러지는 소리가 벙커의 정적을 깼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관들과 참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강태준, 그 얼음 요새가 분노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아니, 그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도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서는 부러진 펜 조각과 함께 검은 잉크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피처럼 회의 중단, 태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각하. 하지만 북측 김진태가 내 사람을 건드렸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사람, 그 단어에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은 숨을 삼켰다. 차 대기시켜. 태준이 벙커를 가로지르며 명령했다. 어디로 모시겠습니까? 안가입니까? 관저입니까? 병원. 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박 요원이 있는 병원으로 간다. 그리고 경호처장은 지금 즉시 총리실에 연락해 내일 아침 9시 긴급 독대를 요청한다고. 아니, 명령한다고 전해. 참모들은 얼어붙었다. 대통령이 지금 안보 위기 상황에서 부상당한 요원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일개 민간인 하나 때문에 청와대를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오늘 밤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바뀌었다. 차가운 대통령의 심장이 그 얼음 같던 분노가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용암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기세였다. 안가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숲속에 위치해 있었다. 완벽하게 위장된 그곳은 청와대 비상상황실과 직통으로 연결된 대통령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중 하나였다. 한소민은 자신이 어떻게 그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이 희미했다. 격렬한 싸움이 끝난 후 그녀는 거의 반강제로 방탄 차량에 태워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 낯설고 거대한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모든 것이 기능적이었다. 고급스럽지만 온기 없는 가구들, 거대한 방탄 유리창, 그리고 그녀를 지키는 표정 없는 경호원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새장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공포가 뒤늦게 밀려왔지만 그것은 자신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괜찮으십니까? 거실 한쪽 소파에 팔에 붕대를 감은 박 요원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녀를 구하다 다친 사람이었다. 소미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물 한 잔과 자신이 꽃집에서 항상 구비해 두던 구급 상자를 경호원들이 그녀의 가게에서 급하게 챙겨온 소지품
가방 속에 있었다. 가져왔다. 이거 진통제라도 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소미는 떨리는 손으로 약과 물을 건넸다. 박 요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수많은 VIP를 경호했다.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혹은 히스테리를 부렸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구해준 요원을 걱정하며 약을 챙기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약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무섭지 않으십니까? 한소민 씨,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소민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다치셨잖아요. 제가 무서워한다고 해서 저분이 낫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꽃집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아무리 춥고 힘든 겨울이라도 식물은 살아남기 위해 조용히 물을 빨아올리고 햇빛을 향해 버틴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상황을 버텨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사람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박 요원의 붕대를 살피며 중얼거렸다. 소독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거대한 냉기가 거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벙커에서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에서 박 요원의 보고를 받은 뒤 곧장 이곳으로 온 참이었다. 그의 검은 코트에는 밤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는 모든 수행원을 뒤로하고 혼자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멈춰 섰다. 그가 예상했던 풍경은 이것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려 구석에서 울고 있는 소녀, 혹은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린 피해자.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자신의 부상당한 요원 앞에서 붕대를 살피고 있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소녀의 뒷모습이었다. 각하, 박 요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고통에 신음했다. 소민이 놀라 돌아보았다. 대통령. 그는 며칠 전 가게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때는 공적인 위험과 숨겨진 고독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통제된 혼돈 그 자체였다. 그의 눈은 마치 얼어붙은 화산 같았다. 태주는 박 요원에게 손짓으로 앉으라고 명령한 뒤 소민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다친 곳은. 소민은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그 눈 속에서 자신에 대한 걱정이나 안도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분노와 그 분노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있는 강철 같은 이성을 보았다. 그는 지금 폭발 직전이었다. 소민은 자신이 이 남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가게에서 대통령님도 힘드시군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의 고독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의 분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지 못할 뻔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분노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웃었다. 공포나 체념에 쓴 웃음이 아니었다. 안도나 감사에 환한 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괜찮다는 미소였다. 저는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박 요원님도요. 대통령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한 그 혼돈과 위험 속에서 그녀는 겁에 질려 원망하는 대신 결과적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 공을 그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당신은 임무를 완수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 미소는 무기였다. 강태준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얼음 성벽을 단번에 녹여버리는 가장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무기였다. 태준은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이 소녀가, 이 순수함이, 이 무지할 정도의 강인함이 자신의 모든 논리와 통제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차가운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더 뜨거운 무언가로 변모했다. 그것은 용암이었다. 김진태에 대한 정치적 분노가 이제는 한소민이라는 개인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결의로 변했다. 이 미소를 짓밟으려 한 자들을 향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적인 분노였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감정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박 요원에게 다가갔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푹 쉬어. 나머진 내가 처리한다. 그는 경호처장을 불렀다. 체포한 놈들 입은 열었나? 경호처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직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지품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작은 USB였다.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소민 양이 그날 밤 뒷골목에서 들었다던 태양그룹과 자원개발이라는 단어. 체포된 자 중 하나의 휴대전화에서 동일한 키워드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소민이 우연히 목격한 뒷골목의 거래, 태양그룹, 김진태가 밀어붙이던 해외 자원개발, 그리고 전임 대통령의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뱀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민은 그 뱀의 가장 민감한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태준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이번에는 감정의 동요가 아닌 완벽하게 통제된 결단의 빛이었다. 좋아,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이다. 그는 안가를 나서며 지시했다. 특수감찰팀 전원 소집해. 지금 당장. 그리고 이 USB 국가정보원 암호 해독반에 맡겨. 이 시간 안에 풀지 못하면 내가 직접 갈 거라고 전해. 그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소민이 있는 거실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박 요원에게 물수건을 건네고 있었다. 저 작은 온기, 저것이 이 거대하고 더러운 싸움의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태준이 경호처장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한소민 양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처 입지 않게 해.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네와 나 둘 다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는 존재에 대한 선언이었다. 차가운 대통령의 마음은 마침내 한 소녀의 미소라는 가장 뜨거운 불꽃을 만나 녹아내렸고 이제 그 불꽃은 모든 적들을 불태울 준비를 마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밤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았다. 긴급 소집된 특수감찰팀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강태준의 집무실을 전시 상황실 삼아 밤새도록 움직였다. 안가에서 회수된 USB는 국가정보원의 최고 암호해독 전문가들에 의해 이 시간 만에 열렸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김진태의 검은 장부였다. 태양그룹과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전임 대통령의 사망사고 직전 그가 브레이크 고장을 암시하는 단어와 함께 거액의 자금을 정체불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교사, 반역의 증거였다. 강태준은 모니터에 떠오른 증거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뛰지 않았다.
대신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젯밤 안가에서 느꼈던 그 분노는 이제 단단하고 날카로운 단죄의 칼날이 되어 그의 손에 쥐어졌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오전 9시 정각, 국무회의실. 긴급 소집된 내각 강요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김진태 국무총리 역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온화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 자신의 전문가들이 실종된 이후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평소의 얼음장 같은 냉철함이 아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다. 그는 상석에 앉는 대신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마치 검사가 법정에 선 듯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가장 큰 암덩어리를 도려내고자 합니다.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모든 강요들이 숨을 죽였다. 김진태 총리. 김진태는 자신을 지목하는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 각하. 무슨 말씀이신지. 더 이상 그 역겨운 가면을 쓰고 있지 마십시오. 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반역행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끝을 낼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반역자로 지목했다. 이것은 탄핵감인 동시에 쿠데타에 준하는 발언이었다. 김진태는 오히려 크게 웃었다. 각하, 실성이라도 하신 겁니까? 독단적인 국정 운영도 모자라 이제 내각을 모욕하시는 겁니까? 증거도 없이 증거. 태준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을 튕겼다.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처음 나타난 것은 태양그룹과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이었다. 김진태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나를 모함하는. 김진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조작이라고? 태준이 차갑게 되물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스크린이 바뀌었다. 어젯밤 소민의 꽃집을 습격했던 자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이 총리실 소속 비서관과 접촉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당신은 일개 민간인을 당신의 범죄를 우연히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납치하고 살해하려 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당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녀가 사실은 당신의 숨통을 끊을 비수였다는 것을 몰랐겠지. 김진태는 이제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고작. 그 정도 증거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그는 다른 강요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의 독재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들이 동요하는 듯했다. 그때 태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당신이 전임 대통령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조작이라고 할 텐가. 스크린의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USB 속 핵심 파일이었다. 전임 대통령의 차량 정비사였던 한 남자가 김진태의 비서관에게 돈을 받으며 브레이크 라인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말하는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국가 원수 시해였다. 김진태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온화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탐욕과 공포에 일그러진 노인의 추한 본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군 검찰과 특수감찰팀 요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김진태에게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김진태 씨, 당신을 국가 내란죄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진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으로 태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묻고 있었다. 어떻게 저런 증거를. 태준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모양으로만 대답했다. 한 소녀의 미소. 김진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치적 지진을 겪었다. 국무총리와 관련자들이 대거 체포되었고 태양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다. 강태준은 비상 내각을 선포하고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하지만 그의 집무실에는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창가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연보라색 프리지아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날 오후 태준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경호원들 없이 홀로 차를 몰았다. 그는 서촌의 좁은 골목길, 소민의 뜨락 앞에 차를 세웠다. 가게는 그 사이 더 예쁘게 단장되어 있었다. 부서졌던 화분들은 더 싱싱한 꽃들로 채워져 있었고 깨졌던 유리창은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태준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소미는 꽃을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가 올 것을 알았다는 듯 놀라지 않았다.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맑았다. 태준은 낡은 양복 코트 차림이었다. 대통령의 위엄 대신 모든 짐을 내려놓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가게가 더 좋아졌군. 네, 이웃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소민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안가에서 있었던 일 이후 모든 기억이 삭제되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평화가 누구 덕분인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할 말이 많았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모든 감정을 담기에는 그가 겪은 일들과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건 소민이 의아해하자 그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꽃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 있었다. 안가에 있을 때 당신이 박요원에게 건네던 것을 봤어. 당신 가방에서 떨어진 것 같더군. 그것은 소민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다.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 혼란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이걸 찾아주셨군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주는 그녀의 눈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얼음 요새의 무표정한 가면이 아니었다. 권력자의 계산된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 강태준의 따뜻하고 조금은 서툴고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내가 고맙소. 그가 말했다. 당신의 미소가 나를 구했으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구했으니까. 소미는 그의 미소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았다. 그것은 차가운 대통령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다는 증거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온기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녀 역시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의 미소가 서촌의 작은 꽃집안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겨울은 끝났고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